병원에서 진찰받을 때 그 작은 고무망치로 무릎 톡 쳐보는 거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아, 네. 무릎 반사 검사요? 네.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눈 감고 코끝 한번 짚어보세요. 이럴 때 이걸로 대체 뭘 아시려는 걸까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많죠.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이 신경학적 검진 자료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막 의학 용어만 가득해서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뇌와 신경계의 배선도를 그리는 아주 정교한 탐정 수사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 탐정의 수사 노트를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수사 노트요? 네. 자료를 보니까 이 수사의 목표가 명확하더라고요. 첫째는 단서를 모아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병변의 위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아, 범인이 어디 숨었나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그 문제가 일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치료 전후의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우리 해결책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야, 정말 한편의 추리극 같은데요. 그럼 그 탐정의 첫 번째 수사 단계부터 따라가 보죠. 자료 보니까 본격적인 검사 전에 안전선별 검사라는 걸 제일 먼저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수사의 기본은 현장 안전 확보잖아요. 환자가 검사 중에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준비 운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신경계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안전이 확보되면 그 다음은 정신상태 검사로 넘어가네요. 이건 꼭 탐정이 증인한테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묻는 것 같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의식은 명료한지,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몇 시인지 아는 진압력은 괜찮은지, 주의력이나 기억력은 어떤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하긴 여기가 병원인지 집인지 헷갈리는 상태면 다른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검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상태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신상태 검사 항목 중에 정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요. 저는 그냥 혀가 꼬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원인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실어증이랑 구음장애요. 그거 아주 중요한 구별입니다. 신경계 탐정 수사에서는 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먼저 실어증, 그러니까 어페이지아는요, 뇌의 언어 중추, 비유하자면 언어를 만들고 이해하는 공장 자체에 불이 난 경우예요. 아, 공장 자체요? 네, 단어를 떠올리거나 문장을 이해하거나 남의 말을 따라하는 것 같은 언어 능력 자체가 손상된 상태인 거죠. 그럼 구음장애는요? 구음장애, 디설프레아는 언어 공장은 멀쩡해요. 그런데 완성된 제품을 배달하는 트럭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즉 언어 능력은 정상인데 말을 할 때 쓰는 혀나 입술 같은 발성 조음 근육의 조절이 어려워져서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 나온 컴퓨터 비유가 이제 확 이해가 되네요. 실어증은 소프트웨어 에러, 구음장애는 스피커나 키보드 같은 하드웨어 고장.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한테 단순히 말을 시켜보는 걸 넘어서 글을 읽고 쓰게 하거나 물건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서 문제 원인이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를 감별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탐정의 첫 번째 도구, 그 유명한 고무망치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깊은 임줄 반사 검자요.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 몸의 배선도를 해킹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빠른 방법입니다. 척수를 긴 복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도요? 네, 각 층마다 방이 있고 그 방마다 신경회로가 연결되어 있죠. 망치로 무릎 힘줄을 치는 건 특정 층의 초인종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아, 초인종을 누른다. 네, 망치로 힘줄을 탁 치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살짝 늘어나잖아요. 그 자극이 척수로 전달돼요. 그러면 척수는 뇌까지 보고할 틈도 없이 바로 그냥 늘어났네? 수축시켜 하고 명령을 내려서 다리가 휙 올라가는 거죠. 와, 뇌를 거치지도 않는 거군요. 그렇죠. 0.1초도 안 걸리는 척수 차원에서 일어나는 자동 응답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 반응을 보고 해당 척수층의 회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하는 거고요. 아하, 그럼 자료에 나온 것처럼 무릎을 치는 건 허리뼈 3, 4번층, 발목은
엉치뼈 1-2번 층의 초인종을 눌러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팔의 주갈래근은 목뼈 5-6번, 세갈래근은 목뼈 7-8번.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부위를 두드려보면서 척추의 어느 높이에 문제가 있는지 범위를 좁혀나가는 겁니다. 반응의 세기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2+가 정상이면 4+는 진동 클로누스라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아, 그건 한 번 쳤는데 다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리는 상태를 말해요. 반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너무 과한 것도 문제라는 신호죠. 반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반사도 있다고요? 네, 바로 병적 반사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빈스키 검사예요. 발바닥 긋는 거야? 맞습니다. 발바닥을 긁었을 때 보통은 발가락이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런데 엄지발가락만 혼자 위로 쫙 펴지는 현상이죠. 그게 왜 비정상적인 신호인가요? 사실 그 바빈스키 반사는 갓난 아기한테서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아직 뇌가 미성숙해서 원시적인 반사가 남아있는 거죠. 아, 아기들은 원래 그렇군요. 네, 근데 성장하면서 대뇌 피질, 그러니까 상위 운동신경원이 발달하면서 이 원시적인 반사를 억제하는, 뭐랄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른한테서 이게 다시 나타났다. 그건 뇌나 척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브레이크 회로가 끊어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와, 발가락 하나 움직임으로 뇌 상태까지 유추할 수 있다니 진짜 탐정수사네요. 그런 다음은 운동검사인데 여기서 뻣뻣함에도 종류가 있다고 해서 좀 헷갈렸어요. 경직이랑 강직이요. 아, 네. 경직 스페스티스리와 강직 리지디티. 일반인분들은 정말 헷갈리기 쉬운데 의사에게는 범인의 정체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심은 속도에 있어요. 속도요. 네, 경직은 속도 의존적 저항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 팔을 천천히 움직일 땐 괜찮다가 갑자기 빠르게 쫙 펴려고 하면 탁 걸리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 갑자기 움직일 때만요? 그렇죠. 잭나이프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주로 뇌졸중처럼 대뇌에서 근육을 조절하는 신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고요. 그럼 강직은 속도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강직은 움직이는 속도와 상관없이 관절을 움직이는 모든 범위에서 꾸준히 뻣뻣함이 느껴져요. 마치 뻑뻑한 납파이프를 구부리는 듯한 느낌이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납관 모양 저항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톱니바퀴가 걸리듯 덜컥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톱니바퀴형 강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특징은 주로 파킨슨병에서 나타나거든요. 뻣뻣함의 느낌 하나로 문제 위치가 대뇌 피질인지 뇌의 깊은 곳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자, 다음은 우리 뇌에서 직접 뻗어나오는 12쌍의 특수부대, 뇌신경검사입니다. 자료 보니까 얼굴 주변의 모든 기능이 이 신경들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척수신경이 몸통과 팔다리를 담당한다면 뇌신경은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간에서 직접 출동해서 얼굴과 목 주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죠. 시각, 안구 운동, 얼굴 감각, 표정, 뭐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단서가 됩니다. 특히 더 중요하게 보는 신경이 있을까요? 다 중요하지만 자료에서도 위험 신호로 강조하는 게 바로 9번, 10번 신경이에요. 혀인두 신경과 미주신경이에요.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삼키고 목소리를 내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삼킴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맨 처음에 했던 안전선별검사랑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삼킴장애가 있으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위험이 아주 크거든요.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의 깊게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탐정 수사 기법이 있는데요. 7번 안면신경검사예요. 안면마비요. 네, 안면마비가 왔을 때 이게 뇌졸중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말초신경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의사가 환자한테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라고 해요. 네. 만약 이마 주름이 양쪽 다 잘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인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마주름이 잘 잡히는데 왜 더 위험한가요? 우리 뇌의 신기한 배선 때문인데요. 얼굴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입 주변은 반대쪽 뇌의 지배만 받아요.
그런데 이마 쪽은 양쪽 뇌의 지배를 동시에 받거든요. 아, 양쪽에서요. 네. 그래서 한쪽 뇌에 뇌졸중이 생겨도 반대쪽 뇌가 보조를 해줘서 이마에는 주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말초신경 자체의 문제면 이마를 포함해서 얼굴 한쪽 전체가 마비되고요. 이마주름 하나로 병변 위치가 뇌 안인지 바뀐지를 가늠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몸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네요. 이번엔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율하는 지휘자, 손의 기능 검사입니다. 자료 보니까 꼭 서커스 동작 같던데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손해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 근육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들도 정교한 협응 능력을 요구하죠. 손가락 코 검사가 대표적이에요. 아, 그거 음주 단속할 때 하는 거랑 정말 비슷하네요. 같은 원리인가요? 맞습니다. 알코올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주는 뇌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손해거든요. 아, 이 검사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코를 맞히느냐가 아니라 손가락이 코에 가까워질수록 떨림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거리를 잘못 계산해서 코를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 지휘자, 즉 손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손바닥 뒤집기 같은 것도 있던데요. 빠른 교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번갈아 가면서 허벅지에 최대한 빠르게 두드려보게 하는 거죠.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동작이 아주 서툴고 박자가 무너져요. 마치 드러머가 복잡한 리듬을 연주 못하는 것처럼. 이제 거의 수사 막바지네요. 눈을 감고 진행하는 감각 검사. 이 검사의 원칙이 인상 깊었어요. 눈 감고 좌우 비교, 무작위 순서. 탐정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측할 수 없게 해서 순수한 감각 반응을 보는 겁니다. 솜으로 살짝 건드리는 가벼운 촉각부터 소리급새로 진동을 느끼는지, 또 눈 감은 채로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그 방향을 맞히는지 보는 위치 감각까지. 우리 몸의 다양한 센서들을 점검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감각이 둔한 부위가 발견되면 그 패턴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패턴이요? 네. 만약 특정 피부 분절을 따라서 벨트 모양으로 감각이 떨어진다면 척수나 신경뿌리 문제를 의심할 수 있고요. 몸의 왼쪽 또는 오른쪽 전체 감각이 뚝 떨어진다면 문제는 반대편 되뇌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와, 감각이 무뎌진 부위의 지도를 그려보면 문제 위치가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신경장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신경을 스트레칭 시켜본다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고든다리 올림 검사, SLRE가 대표적인데요. 누워서 무릎을 편 채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엉치부터 다리까지 찌릿하고 당기는 통증이 나타나는지 보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냥 허벅지 뒤쪽 근육이 뻣뻣해서 아픈 건지 신경이 눌러서 아픈 건지 어떻게 구별하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검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탐정의 마지막 확인 사살 같은 거예요. 통증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다리를 딱 멈추고 환자의 발목을 발등 쪽으로 휙 꺾어봅니다. 만약 이때 자리 통증이 확 심해진다.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니, 발목을 꺾었는데 왜 허리 쪽 통증이 심해져요? 신경은 허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이어진 긴 끈과 같기 때문이에요. 발목을 꺾는 건 그 끈의 끝을 살짝 더 잡아당기는 효과를 주는 거죠. 이미 허리에서 눌려서 예민해진 신경이 발끝에서 살짝만 더 당겨줘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와, 정말 용이한 방법이네요. 네, 간단한 동작 하나로 통증의 원인이 근육인지 신경인지를 감별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정신 상태 확인부터 시작해서 반사, 운동, 감각, 균형에 이르기까지 신경학적 검진이라는 한 편의 탐정 수설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간단한 도구랑 동작만으로 우리 몸의 복잡한 배선도를 그려내는 과정이 너무 놀랍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단순해 보이는 테스트 하나하나가 사실은 뇌와 척수의 특정 경로, 특정 영역의 기능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평가하도록 수백 년에 걸쳐 설계된 아주 정교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MRI 같은 장비 없이도 가능한 일종의 아날로그 방식 해킹이네요.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아날로그 해킹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검사들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고 의료진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배운다? 네, 그냥 다리가 저려요가 아니라 다리를 이 각도로 들었을 때 발목을 꺾으면 더 저려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였을 때 어떻게 그 원인을 찾아내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심장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육을 위해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뇌의 협업 능력이나 내 몸의 위치를 인식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 같은 이런 신경계의 건강은 일상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어쩌면 춤을 추거나 저글링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양치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신경계를 위한 최고의 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